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파이널 특강 세법학 2부로 들어가서 좀 하도록 할게요. 세법학 2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들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자, 세법학 2부에서는 1차 시험 때 봤던 개별세법이 그죠? 부가가치세법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굉장히 어색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동차생들의 경우에는 세법학 2부는 거의 포기한다 뭐 이런 친구들도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요. 개별소비세법은 솔직히 공부를 하면 기출문제 중심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일주일만 공부하면 다 정복할 수 있어요. 지방세법도 일주일만 공부하면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그치? 거기에 대한 좀 대비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법학 2는 그죠? 부가가치세법하고 또 그죠? 개별소비세법하고 그죠? 소비세법입니다. 또 지방세법하고 그죠? 또 조세특례제한법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치? 근데 이제 세 번째 시험을 보는 친구들, 네 번째 보는 친구들 이런 친구도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은 총칙규정을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취지, 또 요건, 그치? 또 사후관리, 그치? 또 적용 절차 이렇게 4개 프레임으로 잡아서 정리하시면 충분할 거로 보여집니다. 자, 세법학2에서 부가가치세법은 35점이나 나옵니다. 그치? 뭐 세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개별소비세법은 20점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치? 지방세법이 20점 정도 출제가 되고요. 조세특례제한법이 25점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그죠? 여러분들이 부가세를 좀 잘한다. 부가세법이 좀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부가세법이 뭐 수월하긴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가세법이 굉장히 논리적인 과목, 그죠? 세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교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25점 이상은 맞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25점을 맞는다는 건 글을 너무나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글 쓰는데 모든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제마가 뭔지도 모르고 용역이 뭔지도 모르고 글을 쓴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영세율에 대해서 글을 쓰라 그러면 영세율 고르는 건 잘해. 오케이? 근데 글을 쓰라 그러면 못해. 왜냐면 너무나 세무에게 이런데 익숙해 있기 때문이야. 객관식에. 그런 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글을 잘 쓰는데, 그치? 글 쓰는 것에 모든 초점을 두면서 공부를 좀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부가세법은 일반 소비세라고 이야기해요. 개별 소비세는 뭐예요? 개별 소비에 대해서 부과는 국세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 둘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그죠? 상당히 존재를 하게 돼요. 그때 이 개별 소비세법 뭐다? 그치? 반출 단계 과세 원칙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뭘 보셔야 됩니까? 항상 이 개별세법을 볼 때는 과세 요건을 장악하는데 모든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법인세법이든 소득세법이든 또 부가세법이든 개별소비세법이든 또 지방세법이든 여기까지 모두 과세요건을 포착하는 데 모든 정신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개별소비세법에 대한 내용도 과세요건에 대한 내용하고 개별소비세에서 특유한 제도의 면세라든가 그치? 또 세액공제라든가 또는 세액환급이라든가 그치? 또 영업양도시 포괄승계가 될 사항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오로지 뭐를 과세 예상을 포착하고요. 또 납세의무자를 정확히 정하고 그렇죠? 과세 표준을 정하고 세율을 따지는데 모든 초점을 두셔야 돼요. 물론 세율에 대한 부분은 거의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세법학은 뭐다? 과세 예상, 납세의무자, 또 과세 표준을 따지는데 모든 초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 중에 이 개별소비세는 과세 표준의 중요성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치? 반출 시 어떤 가격을 과세 표준에 터로 삼을 것인가가 그치? 과세 관점과 납세의무자 사이에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가면요. 여러분 시험 보면은 그죠? 지방세법에 11개 세목이 출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제가 공무원 시장에서 방문각에 이제 세법의 유일 또 전임 선생으로 있지만요. 거기에 지방세법에서는 11개 세목이 전부 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수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 지방세법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딱 3군데만 나옵니다.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그죠?
재산세, 그치? 자, 이 세 개의 초점이 모여져 있고요. 거의 출제되는 거, 그죠? 이 취득세가 한 60%, 70%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한, 그죠? 20%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등록유예세가 뭐 10% 정도 미만입니다. 오케이? 근데, 그죠? 이쪽 지방세 부분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같이 공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초점을 두고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도 뭐예요? 과세 요건들을 정확하게 포착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납세의 성립식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말 그대로 조세특례와 조세특례에 대한 뭐예요? 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되는 겁니다. 국기법으로 말한다면 뭐 조세감면과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입법화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조세특례 제한법을 공부할 때는 무조건 총칙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용어의 정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조세특례가 무엇인가, 또 조세특례 제한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들을 철저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조세특례는 뭐가 있냐? 직접 감면, 간접 감면이 있다. 또 직접 감면은 어떤 것들이 있다. 또 간접 감면은 어떤 것들이 있다. 또 여기에 장단점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은 특례만 주는 게 아니라 특례 제한까지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개별 직접국세에 대한 특례, 또 간접국세에 대한 특례, 그죠? 직접국세에 대한 특례, 또 간접국세에 대한 특례, 또 그 밖의 특례, 이렇게, 그죠? 나눌 수가 있어요. 이때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내용은 직접국세에 대한 특례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출제된 건 거의 여기서 출제가 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의 특례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뭐 한 두세 가지 제도가 존재할 수 있겠네요. 뭐 있나요? 신용카드사 등의 대리납부제도,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고요. 또 하나, 자, 동업기업과세 특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죠? 동업기업 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혹시 뭐 기타 등등등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가 있다, 뭐 투자 상생 협력을 위한 그치? 자, 과세 특례 적용을 받는 그치? 미환류 소득에 대한 그죠? 법인세 부분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직접국세는 뭐가 있나? 오케이?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 뭐 담세자와 납세무자가 같은 걸 직접국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소득재세가 직접국세가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 간접국세에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오케이. 부가세와 개별 소비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간접 소비세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간접국세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간접국세에 대한 특례는 통상 부가세법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개별 소비세법에 대한 규정은 거의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세법화2에서 목표 점수 당연히 뭐 65점 이상은, 그죠? 65점 플러스를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 공부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세법학에서 잘 하고 가셔야 그죠? 여러분이 짐을 좀 덜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가세법하고 개별소비세법도 지방세법의 모든 전략을 다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그치? 잘 맞으면 운이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붙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강사들이 뭐 나온다 그러면 그거 정도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디를 갈까요? 우리 부가세법으로 가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좀 합시다. 자, 부가세법은 세법학2에서요. 그죠? 자, 35점을 차지하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세법학 2부로 가서요. 세법학 2부입니다. 세법학 2부에 2부의 제1편에 있는 내용이 뭐가 됩니까? 이제 부가세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을게요. 그럼 제1편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 전체적으로 좀 정리할게요. 어제 수업하고 전부 다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법도 여러분이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이 정도는 정리를 해야 파이널 특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례 암기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이 뭐가 있고 쟁점사항은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셔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해석을 잘하게 되면서 판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건 보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가세법, 그죠? 첫 번째 내용 뭐가 될까? 통칙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 나올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자, 재화가 뭐다? 그지? 영역이 뭐다? 이런 것들을 꼭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자가 뭐다? 이런 것들을 글로
꼭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화, 또 용역, 또 사업자, 또 간이과 써야 되는 개념을 명확하게 좀 정리하시고요. 일반과 써야 되는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지 부가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 꺼내라. 그러면 통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자, 부가가치의 그죠? 부가가치의 포착 방법에 대한 그죠? 이론적 그죠? 부가가치세의 이론적 기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이론적 기초에 대한 부분은 완벽히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부가가치의 그죠? 포착 방법에 대한 내용하고 이거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총생산형, 그치? 자, 소득형, 소비형 세 가지가 있다. 거기에 장단점들도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치? 자, 뭐가 됩니까? 그치? 부가가치의, 그치? 자,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과세표준과 납부세계 계산 방식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그죠? 납부세계 계산 방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죠? 자, 부가세법의 유일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뭘 쓰게 된다? 무조건적으로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그치? 제가 출제를 해도 매년 출제를 해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자, 전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와 당해단계에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계, 즉 재화용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 과세표준에서 당해단계에 창출된 부가가치만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전단계에 창출된 부가가치도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단계에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은 그치? 세액면허서를 통한 매입세 공제를 통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에요. 자, 그 원리가 전부 이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벽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하는 그치? 자, 여기에 대한 의의 그치? 정확한 의의 정리를 하시고요. 또 이를 그죠? 장점 또 그죠? 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하고도 구별하셔야 될까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전 단계 그죠? 거래공제법하고도 그죠? 구별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글을 꼭 쓸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치? 제가 회계학 강사를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 단계 거래공제법과 세액공제법도 구별을 못해. 왜냐하면 숫자로 하니까. 숫자로 하는 건 아니야. 논리로 한 다음에 숫자로 확인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의, 장점, 단점, 그치? 그리고 우리나라는 뭘 채택하고 있다? 이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거를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부가가치의 포착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소비형을 채택하고 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 계산 방식으로 뭐를? 그치?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전 단계 세액공제법과 전 단계 거래공제법 반드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하고 뭐가 있을까요? 자, 국경세 조정의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국경을 넘어가는 부가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그때는 뭐가 있다? 생산지국과세 원칙하고 그죠? 또 뭐가 있다는가요? 소비지국과세 원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전 세계 모든 대부분의 국가는 이 소비지국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부가세가 소비세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 볼 내용이 뭐 있을까? 부가세법의 과세상 뭐 재화의 사업자가 하는 재화의 공급도 용역의 공급도 재화의 수입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의 수입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수입에 대한 과세를 그죠? 용역의 수입은 뭘로 보지 않고 있다는가?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뭐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크게 어떤 제도를 두고 있나요? 세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 두고 있다? 대리 납부 제도를 두고 있다. 오케이. 두 번째 뭐 있다? 그죠? 자,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그치? 용역 등 공급에 대한 그치? 공급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다?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을 그죠? 자, 공급하는 그죠? 국외사업자에 대한 그죠? 국외사업자에 대한 뭐가 있다? 그죠? 특례 규정이 존재한다. 이 세 개도 뭐예요? 용역의 수입을 과세상으로 포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치? 뭐가 조세 불공평이 제기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법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치? 자, 무조건 통칙 또는 총칙의 규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론적 기초로 뭐 있다? 부가치 포착 방법과 부가치 자, 과세표준과 납부세계 계산
계산 방법 정확히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국경채소 조정 방법으로 뭐 생산지역 과세 원칙과 소비지역 과세 원칙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셔야 되고 또 영역의 수입을 과세상으로 포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리납부제도, 국외사업자의 경우 등공급 등내 또 전자기업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가세법의 과세상은 뭐가 될까? 사업자가 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영역의 공급도 재화의 수입이 과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칙의 내용이 엄청나게 겁나 중요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럼 여기에 뭐까지? 부가세법의 과세 요건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과세상은 뭐다? 사업자가 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영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과세상이 되는 것이다.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원칙적으로 재화 영역의 공급의 경우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재화의 수입의 경우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사업자인 거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다. 또 하나 부가세법에 새로운 규정을 하나 들여왔죠. 그래서 수탁자의 멀쩡납세 이 부분도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때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되는 자는 과세 대상과, 자, 과세 대상과, 자, 두 번째 뭐 있나요? 납세 의무자와, 또 과세 표준과, 과세 표준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총칙에서는 이 두 개를 중심으로 보셔야 한다는가? 그럼 뭐 있다? 사업자가 하는 재화의 공급, 영역의 공급도, 재화의 수입이 있다. 그럼 납세 의무자는 뭐가 될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되지만, 또 하나는 뭐가 됩니까?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거기에 역시 추가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하고 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업자 등록을 사업장별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뭐예요?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역시 사업자 단위로 뭐 하겠다? 부가세 거래징수를 하겠다. 신고납부물을 주겠다. 세금기한 수수를 하겠다. 이게 여러분이 항상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부가세법에 뭐가 있나요? 과세 방식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 뭐 사업장별 과세 원칙, 또 사업자 단위 과세 방식, 또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부가세법의 사업장은 어떤 개념이다? 납세지라는 개념이 되는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 부분을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처음에 해야 될 통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통칙이 부가세법은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가면 다시 이 과세 요건을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뭐를 본다? 과세 대상에 대해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강사들의 교재를 보면 과세 거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과세 거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재화의 수입은 거래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서요. 이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과세 대상은 뭐가 됩니까? 다시 한번 사업자가 하는 재화 또는 재화의 공급이나 또 뭐가 있다는가? 영역의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재화의 수입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재화가 뭔지 영역이 뭔지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이 글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그때 물건은 혹시 자, 동산, 부동산 등 육체물과 혹시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영역은 뭐다? 혹시 자, 영물을 제공하거나 혹시 재화 등을 사용하게 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재화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되지만 영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화의 공급에 자, 실질 공급은 아니지만 부가세법에서 이미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게 있다는 것이야. 그럼 간주 공급에 대한 내용도 네 가지를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거예요.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지.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자, 면세 전용,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 없이 재고재화 네 가지가 존재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나요?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에 대한 그리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역시 타사업장 반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것에 대해서만 뭐 간주공급을 지급을 하게 돼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에 매입세 공제와 상관없이 역시 뭘 하게 됩니까?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볼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부수재화 영역의 공급을 살펴보시면 되고 또 하나 재화 영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있다? 부수재화 영역의 공급에 대한
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법의 처리 방법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3장과 뭘 배운다? 영세율하고 자, 면세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항상 영세율과 면세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소비적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부가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다. 그러니까 뭐 세금미완수 교부 의무도 있고 신고 의무도 있고 기타 제반 의무가 있지만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부가세 역진성 완화를 위한 제도가 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서 케이스별로 이 부분들을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영세율과 면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뭐 할 수 있다는가? 면세를 포기하고 자 이렇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면세 포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영세율과 면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자 과세 사업자로서 부가세법의 적용을 받겠다는 걸 면세 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면세 포기는 신고로 적하고요. 신고한 날부터 얼마 동안 3년간은 다시 자 뭐를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4장 가면 어디를 가야 될까?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에 대해 정리를 하셔야 될까요? 그래서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재활용의 공급 시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필요적 계상 이런 것들은 꼭 머릿속에 넣어놔야 될 거고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 봅니까?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과세표준은 뭐가 될까요? 자, 부가세법도 당연히 기간과세가 되는 겁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의 공가액의 합계액이 되는 겁니다. 또 재화의 수익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때 과세표준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서 뭐가? 자, 부당행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여기에 대한 문제도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과세표준의 안분 계산에 대한 기본적 내용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되고 이 안분계산에 대한 내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하고 매칭시켜서 좀 정리하셔야 돼요. 직전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한다. 이런 부분들 정리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보고 났더니 다시 뭘 봐야 돼요? 이 과세표준 정리한 다음에 같이 볼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매출세액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 시험에 나올 내용이 뭐예요? 그죠? 자, 부가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이 언제인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혀 빠뜨리지 않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대손세액 공제는 어느 경우에 하는 것이다. 자 봅시다. 재화 용역이 공급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소득세법이나 부가세법상 대손사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얼마 이내? 5년 이내에 확정신고기한까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 하겠다? 매출세액에서 해당 대손세액 공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주겠다. 그럼 상대방은 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까? 그럼 매입세액에서 상대방은 차감해 줘야 되겠지. 오케이? 자, 뭐 했다는가? 회수를 했다는가? 그럼 매출세액에 당연히 더해야 되겠죠.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매입세액에도 더해야 되겠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안고 가시면서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볼 내용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자, 매입세액과 납부세액 그죠? 매입세액과 납부세액에 대한 계산 부분에서 그죠? 이 매입세액은 자, 우리가 여기서도 어디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럼 전액 세금면상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고요. 그죠? 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판단 부분도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오케이? 자, 뭐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라든가 면세 관련 매입세액이라든가 비용업용 승용차 자동차의 구입 유지를 위한 매입세액이라든가 오케이 또 그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라든가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판단 문제로 너무너무 자주 나오니까요. 그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 뭐 있나요?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도 꼭 철저하게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자, 적용 대상 이런 것들을 보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면세 농산물 등의 구입가격의 일정 비율을 뭐 하겠다?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공제를 매출세액에 세주겠다. 이를 의제 매입세액 공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와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가장 핵심적 요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때는 항상 이 과세표준의 안분계산과 매입세계 안분계산을 같이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뭐다? 혹시 안분계산이 생략되는 경우 정리하면 되겠죠? 면세공가액의 비율이 혹시 5% 미만인 경우 혹시 또 해당 재화용 공가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또 뭐 있나? 신규 사업 개시의 경우 똑같습니다. 여기는 5만 원으로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법의 납세 절차에서 정리해야 될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뭘 보셔야 됩니까? 자, 용역의 수입에 대한 과세가 되진 않다 보니까 혹시 자, 뭐 대리납부제도 그죠? 또 뭐 있나요?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대한 특례액시,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대한 특례액시, 자, 용역등 공급에 대한 특례액시요. 또 그죠? 공급에 대한 특례가 존재하죠. 또 하나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또 하나 중소 또는 중견 사업자에 뭐가 있습니까? 부가세 납부의 유예제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꼭 같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개정은 2년 전에 됐지만 현재까지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중소사업자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혹시 자,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뭐를 그죠? 부가세 납부 유예를 신청을 하게 되면 혹시 자, 뭘 하게 돼요? 세관장이 그에 따라서 뭘 한다? 그죠?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고요. 자,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할 때 관할 세무장에게 그치? 자, 일관해서 함으로써 조세 부담에 혹시 조세 부담을 중소 중견 사업자에 완화시키고 납세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보다 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죠?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또 하나가 있다. 뭐가 있을까? 간이과세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여기서 정리할 게 뭐 있을까? 아, 부가세 환급에 대한 제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때 환급은 그죠? 일반 환급하고 조기 환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꼭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부가세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죠? 쉬운 것 같지만요. 이 많은 내용을 머릿속에 안고 있어야 답안을 제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자, 이제 여러분하고 그죠? 교재로 가서 이 내용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그지? 가봅시다. 꼭 이렇게 전체를 잡고 마지막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뭐 나온다. 작년에 뭐 마일리지 나온다 강사들이 그죠? 소리를 했다면서요. 마일리지가 어떻게 나와? 마일리지 나오면 과세 표준을 물어보면서 그치? 한 5점 미만으로 출제를 하겠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강사예요. 그죠? 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기술적으로만 뭔가를 하기 때문이야. 그치? 저 같은 그죠? 학자 겸 또 기술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수업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하고 어디를 갈까요? 자, 부가세법의 전체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꺼내서 목 찾아오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제1장입니다. 뭐 총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통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잡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정확히 용어의 정의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때 용어를 정의할 건 첫 번째 뭐다? 재화다. 역시. 두 번째는 뭐다? 용역이다. 또 세 번째는 뭐다? 사업자다.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용어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재화가 무엇입니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오케이? 용역은 무엇이다? 혹시 영물을 제공하거나 시설 및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네, 그럼 공급은 뭐다? 혹시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뭐야? 사업자야, 사업자. 오케이? 그럼 사업자는 뭐야?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세법상 납세무자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혹시 예자는 영리 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반드시 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 있다? 다시 한번 부가가치의 포착 방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존재하겠죠. 총생산형, 소득형, 소비형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총생산형과 역시 또 소득형, 또 소비형 중에 우리는 이 부가가치의 포착 방법으로 소비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장단점 정도는 꼭 머릿속에 넣어놓고 하셔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역시
납부세계 계산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치? 자, 이거 정확히 보셔야 돼요. 계산 방법으로, 자, 방법으로 이론적인 건 뭐가 있다. 오케이? 그치? 이론적인 거. 전단계 거래액공제법하고, 자, 거래액공제법하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세액공제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중에 뭘 채택하고 있다는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다시 출제될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이 3당사자 간의 거래들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B를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1,000원에 뭘 했답니까? 재화를 공급했답니다. 그럼 공급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1,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친구는 당연히 B에게 뭘 해야 됩니까? 그죠? 자, 부가세 100가지,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징수를 통해서, 자, 거래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B라는 친구가 부가가치를, 부가가치를 500을 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1,500에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자, 우리 부가세법에서 이론적 방법으로 한다면 B라는 친구는 순 500에 대해서만 뭐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해야 될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가? 과세표준은 자신이 창출한 재화용의 부가가치, 얼마? 500에 전 단계에 창출한 부가가치, 1000 플러스 500이 간다는 겁니다. 그럼 1500이 뭐가 되는가? 과세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내가 창출한 건 500밖에 안 되는데, 자, 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까지 내가 또 안아서, 이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세율을 곱해볼게요. 얼마? 10%를 곱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 당연히 매출세액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매출세액은 얼마가 돼요? 150이 됩니다. 자, 이거를 국가에 납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야. 그때 전 단계에서 부담한, 자, 세금미환상 매입세액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럼 세금미환상 매입세액을, 자, 매입세액 공제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100을 차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가? 그럼 과세표준의 계산은 뭐다?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전 단계에 창출한 부가가치, 1000까지 합한 금액이 뭐가 된다? 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는가? 전 단계 부담한 세금미환상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납부세액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거래액공제법이란 이게 뭐가 됩니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세액공제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거래액공제법이라면, 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되는가? 거래액공제법이라면, 전 단계 거래액공제법이라면 어떻게 포착합니까? 이것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안고 가야 됩니다. 강사로 중에 아마 이거 설명하는 강사 한 명도 없을 거야. 자, 그럼 부가세 과세표준 어떻게 될까? 자, 1,500에서, 자, 뭐랍니까? 전 단계 거래된 1000을 차감하면 얼마가 나오는가? 오케이? 자, 500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되는가?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율을 10%를 곱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때는 매출세액 자체가 발생한 게 아니라요. 이때는 곧바로 뭐가 나와버린가? 납부세액이 자, 이렇게 50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다? 전 단계에서 자, 거래액은 공제해서 과세표준을 포착하겠다. 이러면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500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곱하게 되면 곧바로 납부세액이 나오는 구조를 뭐라고 했나?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는 어떠한 장점이 있을 것인가 또는 단점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머릿속으로 꼭 정리를 해야 한다는가. 이거를 꼭 안고 가길 바랍니다. 제가 파이널 특강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설명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전 단계 거래공제뿐만이요, 이론적으로 굉장히 타당한 방법이고, 계산 과정이 굉장히 간편하다는 겁니다. 자, 그에 관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과세표준 산출에 있어서 누적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전 단계에서 이미 자, 창출된 부가가치까지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누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뭐한다? 세금미환상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계산이 조금 더 불편할 거예요. 누적 효과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세금계산서의 수수 등의 제발 요소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겁니다. 또 하나, 그치? 자, 우리나라의 부가세, 그치? 과세 방식으로 뭘 채택하고 있다? 자, 소비형을 채택하고 있고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꼭 안고 와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치? 또 국경세 조정 방법으로 생산지급 과세 원칙과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 있지만 거기에 장단점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놓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국경세 조정 방법으로, 그죠? 국경세 조정 방법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놓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가세법은 제1장이 거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요건에 대한 전체적인 얼개를 가져가자는 겁니다. 이때는 뭐 한다? 생산지급 과세 원칙과, 그치? 또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 충돌을 하게 될 때 우리나라는 당연히 뭐 부가세법의 일반적 논리에 따라서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다 보니까 세계 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과세 요건에서 주목을 좀 여러분이 하고 가셔야 될 건, 아, 과세 대상이 무엇이다. 또 납세의무자가 누구다. 그치?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된다. 그치? 자,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된다. 또 세율은 10%다. 그치? 그러니까 뭐 세율에 대해서는 볼 필요도 없겠네. 그때 이 납세 의무자의 초점을 두고 공부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 장에서 뭐 하니까 과세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할 거니까. 그럼 납세 의무자는 뭐다? 재화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됩니다. 그들은 사업자인지 여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또 하나 뭐가 있나요? 자, 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원칙은, 그치? 자, 어떻게 한다는가? 사업장별로 한다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사업자 단위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단위도 한다,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럼 사업자 등록의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까요? 신규 사업 개시의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는 것이고요. 사업자 단위로 하고 싶다면, 그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면 되는 것이다. 계속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단위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때 문제가 되면 세법학적 관점에서 사업자 등록은 뭐라는 거예요? 자, 형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세법상 납세물을 지는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부가세법의 과세기간은 여러분이 뭐 충분히 알 거니까 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 그죠? 자, 언제서부터 7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정리하면 될 거고요. 납세지는 뭐라고 얘기하나? 사업장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자, 이 납세지라는 말은 뭐가 될까요? 부가세법상 납세지는, 그치? 자, 뭐가 됩니까? 사업자가, 그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다만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납세지는 어디가 될까? 재화를 수입하는 세관의 소재지가 되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고요. 부가세법의 과세 방식에 대한 부분 세 가지도 아울러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세 방식에 있어서 대원칙은 뭐가 됩니까? 네,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죠? 자, 과세 방식에 있어서는, 그치? 크게 사업자 단위 과세밖에, 그죠? 사업자 단위 과세 방식하고, 그죠? 또 하나가 뭐가 있다는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총괄 납부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 이것들을 꼭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이게 1장 총칙에 있는 내용이 될 것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이쪽도 뭐 나온 지가 좀 됐어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 여기는 뭐 어디를 빼고라도 혹시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개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과세 방식에 대한 부분하고 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는 꼭 정리를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 단계 거래공제법과 세액공제법에 대해서는, 그죠? 이론적 개념까지 여러분이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제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2장에서는 뭐라고 나왔나요? 부가세법의 과세 대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2장의 부가세법의 과세 대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내용들을 정리 좀 합시다. 자,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재화의, 그죠? 기본적으로 의의라고 정리한다면 과세 대상은 뭐다? 그치? 자, 첫 번째 무조건 사업자가 하는 뭐가 돼야 됩니까? 재화의 공급 또는, 그죠? 영역의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럼 사업자가 아닌 자
하자는 경우는 그죠? 부가세법상 과세상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꼭 안고 가야 돼. 그냥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하면 절대 큰일 나. 오케이. 두 번째 뭐 있어요? 재화의 수입이 과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그죠? 따지고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때 재화는 뭐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오케이. 공급은 뭐다?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서 인도 양도하는 걸 말한다. 할부 판매. 자, 뭐 있다? 현금 판매, 할부 판매, 뭐 등등등. 자, 매매 계약, 가공 계약, 교환 계약, 뭐 그죠? 등등등. 그죠? 원인에 의해서 공급하는 걸 말한다. 용역 공급 뭐다? 영물을 제공하거나 시설 및 기타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걸 말한다. 그치? 자, 공급이란 무엇이다?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그죠? 자, 영물을 제공하거나 시설 및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걸 용역의 공급이라고 이야기한다. 재화의 수입은 무엇이다? 그치? 자, 그치? 자, 뭐 하는 것이다? 그치? 국내로 외국 물품을 반입하는 걸 말한다. 그때 수출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에는 선적 시기, 그치? 즉 공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재화의 수입으로 올 수 없다. 이런 것들 좀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올 많은 내용, 뭐 위탁 매매, 대리인에 의한 매매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에 대한 부분도 꼭 정리하시고요. 특히나 위탁 매매와 그죠? 위탁 매매 또 대리인에 의한 매매 등은 꼭 그죠? 대리인에 의한 매매 등은 꼭 정리를 그죠? 에 의한 매매 등은 꼭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위탁 매매, 대리나 매매 등의 경우에는 재화용의 공급 시기는 뭐 그죠? 위탁 매매인 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공급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세액미안서에 공급하는 자는 누가 된다? 그죠? 당연히 공급, 그죠? 위탁자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꼭 정리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죠? 재화의 공급이 되지 않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재화의 공급에서 볼 내용은 재화의 공급이 무엇이다 이거를 좀 보시고요. 자,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 그지? 자, 사업량도라든가, 오케이? 또 뭐 있다, 그지? 자, 뭐 신탁재산에 있어서 소유권의 이전에 대한 부분도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 밖의 경우 담보 제공이라든가, 뭐 조세 물납이라든가, 법률에 의한 공매, 경매,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꼭 같이 정리를 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지? 자, 그리고 나서, 그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용역의 공급이란 무엇이다 이미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볼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자, 재화의 수입은 혹시 과세상이 되지만 용역의 수입은 과세상이 아니라는 점이죠. 자, 과세상이 아니라는 점, 이것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꼭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 있나요? 간주 공급에 대한 마인드를 꼭 그죠? 명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1그룹은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에 대한 간주 공급, 두 번째는 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있다는 것이야. 이때는 매입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거야. 이때는 매입세에 공제된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유는 항상 부가세법에서는 선 매입세 공제, 후 매출세액 발생, 즉 과세표준 발생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분을 정리를 해놓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뭐 있나요? 부수재화 용역의 공급은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용역의 공급입니다. 그때는 두 개로 쪼개면 되겠죠. 자, 주된 거래에 부수하는 경우하고, 그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된 거래에 부수해서 공급하는 경우는 뭐다? 자, 그지? 당연히 독립된 공급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죠? 자, 이때는 독립된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 면세 여부는 당연히 어디를, 그치? 과세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을 따른다 또는 주된 거래를 따른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건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문제를 내겠지? 그치? 자, 뭐, 그치? 그죠? 누군가가 돌아가셔서요. 오케이? 그치? 자, 뭐라 했다는가요? 장이 용역을 제공하는데 거기서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 부수 용역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이 용역은 면세가 되니까 당연히 거기도 면세가 한다. 이런 사례들의 정리를 좀 하고 가시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볼 내용이 있다. 뭐 있다? 재화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부분도 꼭 같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완벽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다 재화용 공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뭐 자 인도된 때 또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두 개를 정리할 수 없다면 뭐 공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그래서 거래 유형별 공급 시기까지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 448페이지죠. 특수한 거래 공급 시기입니다. 위탁 판매 대리인에 의한 판매하고 시설 대여 물건의 공급에 대한 특례도 같이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됐지? 자, 그리고 나서 뭐
공급 장소에 대한 부분을 특별하게 안 보셔도 될 거고요. 또 세액미안사와 관련된 공급식의 특례 규정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대가 수령과 동시에 세액미안사를 그죠 발급했답니다. 그때는 세액미안사를 발급한 때가 되겠죠. 세액미안사를 선 발급을 했다는가 공급시기도 오래전에 그리고 7일 내에 대가를 받았다는가 그때는 세액미안사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겠다. 7일 이후에 발급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뭐 하겠다? 세액미안사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될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봐야 될 내용 뭐 있나요? 자, 영세율과 면세로 가서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영세율과 면세도 부가세법은 전체가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35점을 주다 보니까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문제를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게 가장 중요한 덕목의 공부입니다. 그지? 글 못 쓰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제 말씀 꼭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 갈까요? 제 3장으로 가서 그죠? 자, 뭐 볼까요?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가 될까? 첫 번째 역시 자, 양자의 영세율과 면세 그죠? 면세 역시 자, 뭐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하셔야 돼요. 그 차이점 중에 가장 어떤 뭐가 됩니까? 자, 목적입니다. 목적. 또 취지입니다. 그래서 영세율과 면세는 뭐다? 영세율 여러분 교재 450페이지 나온 걸 머릿속에 박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영세율은 뭐다? 역시 부가세법에 있어서 세율 계산에 있어서 영예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에 반해 부가세법상 면세는 뭡니까? 부가세 납세 의무를 면제시키겠다는 거. 얘네들은 과세상으로 포착하지 않겠다는 거. 그럼 무조건 여러분은 뭐 가지고 따지냐? 과세 요건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영세율 적용 대상은 뭐? 역시 과세 예상이 되고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되고 그렇죠? 또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경우에 재활용을 공급하는 그치? 가액은 과세 표준이 되고 다만 세율 적용에 있어서만 영세율이 적용되고 부가세 재반 신고 납부 의무는 그렇죠? 부담을 하는 것이고 세금면서 교부도 당연히 있는 걸 영세율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일반의 면세는 뭐다? 부가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렇죠? 과세상으로 포착하지도 않고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되지도 않고 과세 표준도 만들어질 리가 없고 그렇죠? 또 그렇죠? 세율 적용 문제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면세 사업자는 뭐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얘는 부분 면세 제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파악해야 될 내용은 영세율 적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영세율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물어볼 때는 혹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재화의 수출, 또 국외 제공 영역,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 또 외화의 뜻 그 밖에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 영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반드시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영세율 적용에 있어서는 세금 계산서를 당연히 뭘 해야 되는데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발행 의무가 혹시 자 면제되는 경우 또 면제되지 않는 경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정리하셔야 돼요. 내역시용장, 구매 확인서 등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세금면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또 국외 제공 영역은 혹시 자 뭐예요? 대가 수령 방식과 무관하게 무조건 국외에서 제공하기만 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교재 넘겨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 고민에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 영역의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다. 이런 정도는 암기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세율 항상 나오자마자 뭐 나옵니까? 무조건 상호주의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상호주의는 두 가지 각도로 꼭 나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됩니까? 혹시 거주자나 그죠? 내국법인에 대한 상호주의가 존재할 거고요. 또 하나는 외교, 공관 등에 대한 상호주의를 가지고 따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때 기준은 뭐 혹시 자 비거주자 또는 혹시
거주한 내국법인에서 해당 국가에 대해서 부가세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만 우리나라에서도 비거주자 외국법인에서 부가세 면세를 적용하겠다. 그때 면세는 영세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외교관도 마찬가지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외교관 또는 외교공간 등에서 부가세법상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또 오히려 영세율보다 면세에 대한 판단 문제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 면세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부가세법상 과세상도 되지 않고 또 납세 의무자가 되지도 않고 과세표준 산정도 되지 않고 세율 적용의 문제도 없는 그지? 자, 부분 면세 제도를 뭐라고 얘기하나? 면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면세 제도의 문제점은 굉장히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요? 획일적 규정을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세금면세 상호 대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누적 효과나 환수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역시 누적 효과하고 환수 효과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는 출제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이 문제점을 뭐하기 위한 해소하기 위한 역시 규정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의제 매입세 공개라든가 면세 포기라든가 간이과세 포기라든가 이러한 제도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시고 면세 적용 대상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자, 농수축 임산물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 식용이면 당연히 국산이든 외산이든 면세가 된다. 비식용이면 국산만 면세가 된다. 이런 것들 정리하시고요. 문화 관련 영역이라든가 또는 굉장히 많죠. 농수축 임산물에 대한 부분도 임산물에 대한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또 하나 뭐 나올까요? 자, 의료 영역에 대한 부분도 잘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또 하나 정리할 게 뭐 있을까요? 자, 학원 등의 학원 등의 교육 영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부가치 구성 요소가 되는 부분에서 정리를 체크를 좀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치? 그리고 금융보험 영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하세요. 일반적 금융보험 영역의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세가 면세가 되지만요. 보험계리사가 제공하는 영역이라든가 또 집합 투자업자가 실물 투자 자산에 운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도 꼭 정리하세요. 또 일정한 인적 영역의 경우에도 개인이 뭘 하게 된다면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면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인 형태로 공급한다는 마다 과세다. 이런 부분도 정리하시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끔 또 나오죠. 부동산 임대 영역 또는 부동산 임대용의 공급에 대해서 멋지게 정리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자, 토지의 공급은 뭐다? 면세다. 건물의 공급은 과세다. 토지의 임대는 과세다. 건물의 임대도 과세다. 근데 자, 건물의 공급도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 공급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고 면세가 적용된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토지의 임대와 건물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가 되지만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10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면세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또 주택의 임대는 뭐한다? 면세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충분히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마인드도 꼭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볼 내용이 있다. 뭐가 있어요? 이 영세율과 면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자,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 적용 또는 과세사업자로서 제반 의무를 이행하겠다. 이를 면세 포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면세 포기란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야. 그치? 그리고 면세 포기의 대상은 뭐다?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든가 공익 단체 중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해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세 포기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면세 포기하게 되면 3년간의 면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사업자로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매입세액 정산에 대한 문제가 생겨난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나서 뭘 봐야 될까요? 제4장에 다시 한번 거래징수와 또 뭐를 봐야 됩니까?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보셨듯이 이 거래징수는 뭐가 됩니까? 재화용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액을 재화용 공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액을 자, 뭐와 더불어 재화용의 공가액과 더불어 거래징수를 통해서 징수하고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제도를마다 거래징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래징수를 증명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법정 서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관계한다? 세금 계산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 부분은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 거래징수에서는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이 뭐가 될까? 거래징수의 법률 관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징수의 법률 관계에 대한 부분을 자, 사업자와 거래 상대방, 과세관청과 사업자, 오케이. 사업자와 거래 상대, 과세관청과 사업자의 3당사자 관계에 대한 부분을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에 있어서 그치, 여러분이 세금계산서의 종류는 뭐가 있다. 그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역시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대상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거래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래징수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뭐가 되는가? 세금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매매, 대리인간 이한 매매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발급자는 누가 됩니까? 위탁매매나 대리인이 되지만 그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계상에 공급하는 자는 위탁자가 된다. 오케이, 본인이 된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같이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공급 시기에 대한 특례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자,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공급 시기 전 발급에 대한 특례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꼭 같이 연결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럼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발행을 공급하는 때 발급을 해야 되지만, 자, 공급 시기 전에 발급을 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공급 시기 후에도 과연 발급이 가능할 것이냐. 직전 일 여거래, 자,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해당, 월의 말일자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죠? 또, 그죠? 거래처별로 일, 여월 이내에서, 일정한 단위를 설정하고 그 기간에 말일을, 자, 뭘로? 작성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다. 이것도 머릿속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다. 이거 꼭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 전 발급의 특례와 공급 시기 후 발급의 특례에 대한 부분, 그죠? 꼭 정리를 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시기 전, 그죠? 발급의 특례하고, 그죠? 또 공급 시기 후, 그죠? 자, 발급의 특례에 대한 부분도 완벽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또 세금계산서 수출, 재화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급 의무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그죠? 자, 발급 의무가 있는 국내 거래의 경우, 즉 내국 시국장 구매 확인서, 수출, 재화, 인가공용의 경우는 발급 의무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대비하기 바랍니다.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도 꼭, 그죠?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뭐가 있나요? 작성일자가 소급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죠? 이 부분 정도는 좀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급하지 않는 경우와 또 작성일자가 소급하는 경우에 대한 케이스를 볼 때, 소급하는 경우만 여러분이 좀, 소급하지 않는 경우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입의 경우, 또 뭐 있나? 계약 해제로 인한 경우, 또 해지 등으로 인한 경우, 이런 경우는 뭐 한다? 작성일자가 소급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머릿속에 꼭 넣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영수증은 뭐다? 세금계산서가 절대 될 수가 없다. 또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금전등록에도 절대 세금계산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쭉 가서 전체를 다 정리하기는 부가세법의 양이 많아서요.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요. 나머지 과세표준과 매출세, 또 나머지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한 판을 더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